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드는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경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경제 베스트 라인업 뉴스포터 에디터 신혜리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다른 해외국가 비교해서 보면은 선방한 걸로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이 OECD가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을 했습니다. 일단 2차 확산이 없을 때를 보면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1.2%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지난 3월에는 전망치가 2% 성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2%니까 총 3.2%포인트 낮춘 수치입니다. 반대로 이제 2차 확산이 발생할 경우를 보면 올해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2.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OECD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긴 하지만 다른 OECD 회원 중에서는 가장 좀 선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OECD가 이제 그 세계 각국의 성장률을 줄줄이 낮춰서 잡아서 이제 2차 확산이 없어도 미국은 거의 마이너스 7.3%를 기록을 했고 중국은 마이너스 2.6%, 유로 지역은 뭐 마이너스 9%, 일본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6%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해서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선 제일 선방을 한 셈입니다. 예, 지금 OECD 주요 국가 방금 몇 개국을 얘기해 줬습니다만 독일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6.6이고 오스트리아도 마이너스 6.2, 스웨덴 마이너스 6.7, 멕시코 마이너스 7.5, 핀란드 마이너스 7.9 다 이렇거든요. 근데 우리만 마이너스 1점대니까 네. 마이너스 성장이긴 합니다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선방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네, 사실 마이너스 성장이 아닌 곳이 거의 없을 정도니까요. 예. 네, 가장 선방을 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일단 OECD가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의 저점을 찍을 것으로 봤고요. 내년부터는 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더라도 지금 유동성 지원과 저금리 기조로 대출 공급을 비롯한 그런 금융과 통화 정책은 계속 지속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가 굉장히 신속하게 방역을 했고 경기 대책도 꽤 신속하게 마련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경기 충격을 좀 덜 받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정규직으로 좀 중심으로 실업이 확대되고 있는 점은 우려를 포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판 뉴딜이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 고용을 좀 더 늘리겠다는 건데 이 이제 뉴딜이 잘 되면 어떤 경제 타격은 좀 완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OECD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OECD가 봤을 때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OECD에 직접 그 한국판 뉴딜을 좀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제 그 한국판 뉴딜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예. 근데 이 두 가지는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 이제 지원을 하고 강화하는 거여서 이 한국판 뉴딜이 제대로 된다면 어느 나라보다 더 빨리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신혜리 기자처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잘한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해야 객관적 보도인데 다른 언론을 보면 마이너스 성장이나 큰일 났다 이것만 쓰고 있거든요. 네. 약간 좀 균형을 잃은 보도가 아닌가. 그러니까 OECD의 수치가 뭐 이게 중립적이지 않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사실 가장 중립적으로 보는 곳이 OECD가 아닌가. 이게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와 이해관계가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보수적인 그런 단체에서 내놓는 지표는 굉장히 그대로 써주고 이런 것도 좀 왜곡하는 그런 경향은 다소 이제 경제지 중심대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OECD가 재정을 통한 추가적 부양책을 주문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또 100조 투자 활성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이제 100조 원의 규모 투자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세 가지 분야로 나눠집니다. 공공 부분에 약 60조 원이 투입이 되고요. 민간에는 25조 원, 그리고 민자에는 15조 원이 넘게 구성이 되는데요. 이거를 보면 이제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이 포함이 됩니다. 일단 이제 기업의 민간 투자 25조 원 중에 한 5조 원 정도는요, 하반기에 바로 발굴을 한다고 하고요. 또 공공 투자 60조 넘는 것은 이제 연내 100% 집행 완료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중에서도 15만 개 민간 일자리 중에서 구성안을 봤더니 이 디지털 일자리 5만 개, 그리고 청년 일자리 5만 개, 중소기업 채용 보조에 5만 개가 대상에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또 다른 거 한 가지는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좀 발벗고 나섰는데요. 기업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무너져가는 회사의 회사채 정크본드를 좀 매입을 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회사의 회생을 위해서 자금을 좀 투입할 예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 돈을 아무리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그 국민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면은 네. 그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데 네. 일자리 문제는 뭐 정부가 애쓴다고 해도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정부가 일자리 관련한 보조금을 좀 기업에 풀면서 이제 기업에게 좀 고용을 촉진하는 그런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기업이 이제 좀 나서서 고용을 해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코로나 타격으로 인해서 이제 기업들이 지금 당장 생산을 좀 멈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좀 진정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청년층 취업자가 많이 감소했죠. 네, 맞습니다. 그 연령별로 이번에 그 실업률 통계치를 보니까요. 60대 외에는 거의 다 줄었습니다. 특히 30살 미만 청년층 취업자가 약 18만 3천 명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청년들이 거의 서비스업 쪽으로 많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가장 많이 충격을 준 분야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20대의 경우는 한 가지 재밌는 게 일할 능력이 있다고 했고 또 취업을 하고 싶은 상황이지만 이제 이게 뽑지 않아서 일을 못했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업종을 보면 이 도소매업에서 약 20만 명 가까이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특히 숙박, 음식점은 거의 18만 명이 줄었으니까 이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이쪽에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미국 이야기 해보죠. 제로 금리를 2022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네요. 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로금리가 단기적으로는 좀 유지가 될 거라고 했지만 2022년이면 거의 2, 3년 후인데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하기로 했다는 건 좀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연준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그리고 내후년 말까지 제로금리를 유지를 하는데 이제 물론 상황에 따라서 뭐 바뀔 수도 있지만요. 일단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신호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가 0.00%에서 0.25%로 이제 동결이 되는 건데, 이제 여기 FOMC라고 해서 연준이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6시쯤에 이제 그 기자회견을 마쳤는데, 그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제 성장 전망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 경제가 6.5%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거라고 했고요. 다행히 내년에는 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서 플러스 5% 성장을 기록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지난해 사실 말에 연준이 미국 경제 성장률을 2% 성장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6.5니까 거의 뭐 8%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 같은 전망이 조정이 된 겁니다. 그 결국은 코로나가 종식이 되려면은 치료제라든가 백신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일단 돈을 푸는 정책은 계속 하겠다 이 말이네요. 네, 연준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하겠다 해서 정말로 그 영어로도 full range of tools라고 했는데 이게 모든 범위의 정책 수단을 하겠다는데 이렇게 강력하게 말한 건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경기 충격은 좀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 긍정적인 거는 올해 말부터는 좀 서서히 회복세를 보여서 내년에는 온전히 회복할 것이라고 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기축통화국이니까 그냥 막 찍어내는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연준의 발표가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증시가 계속해서 9일인가요? 계속 상승했었는데 오늘
떨어졌어요? 네, 오늘 10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내 만유의 날이라고요. 지수와 개별 주식, 선물 옵션 모두 만기일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기관이 거의 1조 원 넘게 팔았고 외국인도 1,200억 원을 순매도 해가지고 내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고무적인 거는 개인이 1조 2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어요. 예.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 이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FOMC 회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저금리 기조로 가니까 돈 굴릴 데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서 점점 이제 주식으로 좀 더 갈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그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좀 거품이라는 얘기도 있어서 이제 서서히 좀 거품이 거치지 않겠냐 뭐 이런 전망도 있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도 정말 좋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FOMC 발표 이후에 혼조세를 기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처음으로 1만 포인트 돌파하면서 나홀로 성장을 이어가서 지금 만스닥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잘 보면 지금 거의 IT 기술주가 그 상승세를 이끌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경기 침체가 있는데도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IT 이런 기업들이 거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디지털 뉴딜 뭐 이런 것들 많이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는 IT 기술주의 영향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는데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고도 있습니다. 예. 한 가지는 또 테슬라라는 주식이 어제 $1,000를 넘어섰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거 사실 자동차주긴 하지만 사실 기술에 기반한 자동차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술주가 좀 더 유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우리 주식은 거품이란 이야기도 있고 아직 저평가됐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네. 예.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투자에 네.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네. 말씀이고 공정위가 전속 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편을 내고있네요. 예. 이 개편안을 보면 전속 고발권 폐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담합, 그리고 공급 제한, 시장 분할, 입찰 담합 이런 것에 대해서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개정안이 처리가 되면요. 누구나 이제 경성 담합 행위에 대해서 검찰이 고발을 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이 공정위를 거쳐야지만 고발이 가능했는데 이제 누구나 이거 가능하다는 거고요. 또 자세히 다른 걸 보면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이 굉장히 크게 늘었습니다. 2배 늘었는데요. 담합은 10%에서 20%로 늘었고요. 시장 지배력 남용은 3에서 6%로 또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면 2에서 4%로 이 과징금을 상향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일감 몰아주기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재벌 총수 일가에서 굉장히 많은 건데 이게 이제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를 대상으로만 이제 적용이 됐던 건데요. 예. 이제는 20% 이상 비상장 회사에서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대상을 확대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를 강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규제 대상 기업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총 이제 이 어떤 감사를 받는 기업들의 대상이 거의 200개 넘게 늘어났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 재개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있겠네요. 네. 항상 코로나가 지금 이유입니다.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공정위는 경제 상황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경제 질서를 바로잡는 노력을 중단해선 되겠냐. 이럴수록 좀 더 건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속 고발권 폐지는 사실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꾸준히 네. 흘러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꾸준히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추진을 하는 겁니다. 예. 코로나로 다들 힘든 상황인데요. 특히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양대 항공사 승무원들도 지금 저도 들어보니까 월급의 절반만 받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러던데 지금 대한항공이 최대 1년 동안 무급휴직에 들어간다고요. 네, 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금 경연난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이요.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최대 1년 무급휴직 제도를 진행을 합니다. 일단 17일까지 만 2년 이상 근속한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장기 무급휴직 신청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객실 승무원을 상대로 이런 장기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게 처음이어서 좀 놀라운데 그만큼 이제 상황이 심각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지금 국제선은 거의 운항이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얼마 전에 베트남까지는 이제 운항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 외 지역은 아직 언제 운항이 재개될지는 이제 물론 제한적인 재개는 하겠지만 정상적인 재개는 미지수입니다. 베트남 쪽을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네.
여행 갔다 돌아오면 또 자가격리 해야 되는데. 네, 가서도 2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하와이 갔던 여행객이 우리나라 한국 여행객이 그 자가격리 하지 않아서 경찰에 체포된 사건이 어제 있었죠. 그렇게 되면은 뭐 운항을 재개한다 해도 과연 네. 어느 정도가 비행기를 탈 것인가. 그렇죠. 네, 한 달 정도 쉬어야 되니까 사실은 이게 코로나가 잠식하기 전까지는 거의 국제여행은 가지 못할 것으로 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도 역시 현대산업개발 쪽에서 발을 빼는 모습이죠. 네. 현대산업개발이 갑자기 전면 재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뭐 상황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이 구체적으로 이제 그 가격을 좀 딜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그 채권단이요. 일단 먼저 현대 쪽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그럼 먼저 제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진정성이 있으면 서면이 아니라 이제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대화하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왔다 갔다 굉장히 변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시각을 보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수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좀 보는 게 우세한데요. 이제 인수 포기를 하려면 계약금 문제도 있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니까 이게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시아나 재무 상태가 사실 예상보다 굉장히 좀 심각하다는 점 때문에 원래 심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해지니까 현산 쪽에서는 좀 발을 빼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정부가 이제 채권단이 이제 협상 결렬을 좀 대비를 해서요. 결국 만약 협상이 안 되면 아시아나항공의 기간 산업 안정 기금을 좀 투입을 해서 경영 정상화를 먼저 추진한 후에 좀 시간이 지나서 재매각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죠. 20대 젊은이들이 법인 명의의 고가 슈퍼카를 자가용처럼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런 사실이 최근 세무조사를 통해 알려졌는데 굉장히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 차가 거의 뭐 7, 8억이 넘는 고가잖아요. 예. 람보르기니는 거의 95% 이상이 법인으로 샀다고 합니다. 예. 좀 이상하죠. 사장님들이 이렇게 비싼 스포츠카 타고 다니는 게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요. 이번에 걸린 거는 이 가족이 타도록 한 사례가 걸린 거예요. 회사 돈으로 자가용을 사고 그거는 가족이 탔다. 네,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잠시 설명해주면 개인으로 이제 돈을 사면 개인이 이제 제가 1억짜리 스포츠카를 사면 부가세 포함해서 약 1억 1천만 원을 내야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개인이기 때문에 1천만 원 부가세를 받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합법적으로 이제 회사 자금을 좀 이용해서 스포츠카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막 2억 원의 이제 회사 돈을 상여금이나 배당으로 받아서 여기서 약 40% 정도의 8천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낸 후 남은 돈으로 스포츠카를 사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8천만 원이라는 종합소득세가 나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법인으로 산 건데요. 법인으로 사면 이 비용 처리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업무용 차량이다라고 하면 비용 처리가 되니까 오히려 이 절세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억 원의 차를 사면 약 2천만 원 이상의 법인세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예.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요, 이제 이슈가 뭐냐면 예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 부인도 이런 회사 돈으로 스포츠카 마세라티 타서 이제 논란이 됐는데 사실 이게 법인용 차량인지 아니 개인으로 차는 건지 CCTV를 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게 사실 실용적인 어떤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번호판 색깔을 좀 달리하는 게 어떻겠냐. 근데 고가의 스포츠카로 업무를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뭐 원하면 사장님들이 뭐 그렇다고 출장도 가고 뭐 미팅도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사실 이런 일도 굉장히 비일비재예요. 벤츠나 아우디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일반인들도 많이 타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고의적으로 이런 세금 포탈이 확인이 되면 형벌을 좀 늘리는 방안 아니면 차 딜러들이 사실은 이거 법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면서 유도하거든요. 비용 절감 된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좀 점검을 해서 원래 딜러나 이런 업체한테 차 판매 업체한테도 페널티를 주는 것도 실효성 있는 대응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베스트라인 오늘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신혜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뉴스 분리수거 코너로 돌아옵니다.